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어떤 전략 무기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열병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어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 행사에서 주민들과 외국 귀빈들을 지켜보는 앞에서 무엇보다 풍요로운 낙원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육성까지 그대로 공개됐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보통 이제 북한에서 행사를 하면 최고 지도자의 육성은 감추고 그걸 리춘희 아나운서, 1호 행사, 1호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대독하는 형태로 그동안 쭉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육성 연설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이제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하는 큰 행사이고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흔들리는 주민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지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데 그러려면 희망의 메시지가 아마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최근에도 보면 지난 10월 초에 6일이었죠 아마 평양 종합병원 이 준공식도 직접 보이면서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풍요로운 낙원을 세우겠다. 더 나은 삶의 발전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결국은 최고 지도자가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또 내부적인 체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조금만 참아라. 수년만 참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정말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실 이 시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런 어려움들은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표현을 보면 적수들의 압력과 간섭, 침략 때문이다. 네. 여기에 강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직접 그건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외국 정상들, 외국 그 귀빈들도 있는 곳에서 네네. 그런 입장을 확인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전과는 달리 이번 당 창건일에는 해외 고위급 인사의 대규모 방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리창 총리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도 함께하면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국제적인 권위가 강화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이런 해외 인사들의 방북과 북한의 국제적인 입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9월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좌정은, 우, 푸틴 이게 삼각 연대를 과시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냉전 질서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거의 반세기 가까이 진행이 되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냉전. 이게 탈냉전이 한 30여 년 지금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탈냉전 이후에 북중러 세 정상이 나란히 서서 반미,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것이 지난 9월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9월 행사에 김정은의 참석은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가지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내외에 과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국제적인 권위가 강화되고 있다. 아마 이번에 그래서 국제 정상들을 초대했는데 네. 많은 국가가 온 건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예. 라오스 최고 지도자는 왔다가 이제 일찍 갔죠. 참석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몇몇 국가들이 참석을 했지만 이게 사실 지금 북한이 처한 위치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너무나 고립돼 있었고 사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분명히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천안문 막루에서 이렇게 세 정상이 나란히 선 것과는 조금 격이 떨어지죠. 2인자들이 왔으니까요. 떨어지고 그 사이에 또 베트남 이 서기장이 당 서기장이 이제 서 있거든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연대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은의 연설에도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어떤 자신감, 그 자신감의 어떤 발로고 이 모든 것들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최고 지도자의 업적이고 이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이제 중국에서 사실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2인자긴 합니다만 3자 간의 어떤 회동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지난 9월 초에 이제 베이징에서 세 정상이 나란히 서기는 했지만 네. 세 정상이 정상회담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금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뭐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안보 협력을 합의했고 예. 그것이 이미 정부들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어지고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든지 미사일 경보 자동 공유하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하면 북중러의 연대는 외형적으로 보면 연대고 또 반서방 반미 그런 어떤 공동 인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런 이익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세 정상이 같이 만나는 회담은 아마 중국이 사실은 좀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상들이 하지 않은 것을 이인자들이 또 할 지금 가능성은 이인자들이 더 할 낮겠군요. 가능성은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삼자가 만나기는 하고 연대는 과시하지만 각자 또 추구하는 그런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열병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이제 9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는 자정의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경축 행사만 진행을 하고 열병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야 열병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심야에 하는 것도 언젠가부터는 계속 이제 심야에 열병식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예상을 하면서 과거에 북한이 했던 행태를 보면 이제 전날 0시 2부를 겸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면서 그걸 경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2020년 이후 7번 열병식을 했는데 그 7번 열병식이 모두 야간에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0시에 해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열병식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열병식에는 사실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 내부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심야에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외국 정상들 또 연로한 그런 정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들을 모아놓고 심야에 밤 12시에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리 경축 공연을 먼저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경축 연설, 육성 연설도 했고 사실은 10만 명이 동원되는 저런 집단 체조는요. 북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네.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과 이 독재 세력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열병식은 그동안 야간에 개최를 했는데 야간에 하는 게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2020년인가요? 미국 이 독립기념식 할 때 네. 독립기념일 행사를 할 때 야간에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도 하자.
야간에 하면 좋은 점도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또 집중력이 있고요. 이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북한이 우리는 건재하다. 뭐 이렇게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를 보고 이후에 계속 야간에 했거든요. 사실 그 전기를 주민들이 쓰는데 좀 사용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예. 다만 오늘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평양에도 뭐 1mm 이 비가 오는 걸로 예상이 돼 있어서 우리 합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간에 하면 물론 뭐 불꽃놀이라든지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하겠습니다만 네. 이 야간 비행 특히 이제 야간에 뭐 헬기라든지 무인기라든지 이거 띄워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효과를 내는 데는 조금 제한되는 그런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네, 날씨적인 변수도 조금 네. 있겠군요. 어제 경축 행사 모습을 보면 리설주 여사라든지 딸 주의 모습이 따로 포착되지는 않았었는데 열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직접 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김주애가 나타난다면 이걸 후계자 공식화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경축 봉연 행사에는 딸의 모습이 안 나타났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베이징에 갈 때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빗나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네.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집중, 이 본인의 위치가 더 주목을 받고 좀 나타나야 되는데 딸이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다면 딸을 데리고 가기보다는 안 데리고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거든요. 데리고 갔어요. 다만 이제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보였지 이후에 뭐 공연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이 열병식에 뭐 참여하든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도 사실 예상이 빗나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김주애가 공식으로 나타난 2022년 이후에 사실 중요한 행사마다 다 나타났고 특히 2023년 2월에 이제 행사에는 김정은 나란히 앉아가지고 특별 좌석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2인자와 같은 그런 모습 자리에 앉았고요. 조선인민군 원수가 무릎을 꿇고 김주의 귀에 뭔가 김속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면서 이게 참 뭔가 4대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그런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열병식 뭐 안방에서 하는 열병식이니까 안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네요. 듭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오게 될 것이고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김주애가 뭐 공식 후계자로 아직 지명되는 절차를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4대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경축 행사에서는 뭐 어찌 보면 이제 대내용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 열병식에서는 대외용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어제 이제 그 경축 행사에서 연설을 한번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또 연설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9월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던 열병식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연설했거든요. 길게 한 건 아닙니다만 연설을 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 대외 메시지 또 중국은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어제 육성 연설한 내용을 보면 주로 대내용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그 연설에 보면 사실 참석한 인원들에 대해서 이 조선노동당이 80년을 걸어오면서 중국과의 관계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또 사회주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열병식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이 열병식에서
따로 그 연설을 통해서 이 조선노동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 조선노동당이 걸어오는 과정에서 러시아, 그 러시아 이전에는 이제 구소련,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 수위, 뭐 적수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적수들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 강력하게 맞서는 것과 같이 정말 중국과 러시아와 사회주의와 함께 강력하게 맞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핵보유국으로서 위치를 다할 것이다. 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핵보유한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강요하지 않고 한다면 뭐 대화할 수도 있고 다만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국가론을 또 적대 노선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연설을 통해서 강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80주년 기념식이라고 하면 북한의 정주년인 만큼 더 신경을 썼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열병식이라 더욱더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할지가 좀 관심이 모이는데 그 새로운 무기들 어떤 것들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무기들이 북한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지난 9월 초에 이제 베이징의 망루에 나란히 서서 이 중국이 그동안 개발한 신형 무기들을 쭉 이제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한 달 후에 있을 우리 열병식에는 내가 뭘 보여줄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관련 무기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해서 탄소 복합 소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 화성 20형으로 명명하고 있는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동안 엔진 분출 시험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그동안 성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중국, 러시아의 2인자들이 모인 자리에 베트남 정상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지난 8차 당대회 이후에 정말 집중적으로 개발한 이런 무기를 다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화성 20형 뭐 외형만이라도 공개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KN-2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북한판 이스칸데르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화성 11마 그래가지고 그 이스칸데르의 극초음속 이 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변칙 비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삼축 체계를 회피해서 네네. 우리를 기습 타격 피해를 높이기 위한 아마 그런 신형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북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이 또 있죠. 말하자면 지금 드론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장비,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런 각종 무인 드론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병력들을 파병하면서 드론 운영 기술들을 직접 경험을 했고요. 네. 또 위력들을 직접 확인을 했고 또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정찰용 드론, 공격형 드론, 자폭 드론. 그다음에 그건 공중에서 쓰는 드론 외에도 수중에서 하는 헤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들을 이번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국방력은 최근에 이제 국방발전 2025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SLBM이라든지 또 신형 이 전략 순항 미사일들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금 국방력이 이만큼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또 우리 대남 또는 대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핵 보유를 이제 인정해라. 그리고 앞으로 만약 협상을 한다면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 당당히 이제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그런 형태의 회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뭐 대화,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비핵화 언급하는 거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과 연대하고 일본, 한미일 연대에서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좌시할 수 없고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성 발언과 실제 그런 무기를 통해서 그 역량,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무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도 이제 뭐 해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북한이 어떤 해군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지금 남북 간의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비대칭 무기 특히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 공군력, 해군력의 경우에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는 건 가장 잘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장 김정은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최현, 강건이라고 명명된 5,000톤급 그런 신형 구축함을 개발했고 네. 그 전에는 또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핵 공격 잠수함을 또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직은 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핵 추진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핵을 탑재한 그런 어떤 무인 어뢰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미 또는 한미일이 함께하는 이 해상에서의 압도적인 전력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억제하고 또 여기에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을 하고 최근에 보면 동해 함대에 그런 해일, 신형 해일을 네, 시험 배치하라, 시범 배치하라는 그런 명령도 내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아무리 한미가 또는 한미일이 우리를 향한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병식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7개의 무력 충돌을 자신이 끝냈다고 공언해왔고 여기에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도 자신의 성과다. 이렇게 이제 8개 전쟁을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또 성과가 있는 건 뭐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고 네. 하는 이 야당 지도자에게 이제 평화상이 돌아갔거든요. 노벨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감하고 헌신적인 평화 수호자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철의 여인 마두로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대항한 그런 평화를 증진시킨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련된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기는 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금년 1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벨 평화상은 대략 1월 말에 추천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아마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마가.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만든 그 노벨의 유언을 보면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 간의 우애를 증진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나라 간의 우애를 증진해야 되는데 나라와 충돌을 하고 관세를 더 내라고 막 하는 것이 사실은 노벨상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네. 8개 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뚜렷이 지금 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 됐으니까 아직 임기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랜만의 기회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년 후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의 취지에 맞는 그런 기여를 좀 더 한다면 뭐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이야기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